한때는 내가 정말로 구제불능의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분 탓이나 단순한 자기 비하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대법원 판사가 내리친 법봉 소리처럼 내 뇌리의 주름 하나하나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진 차가운, 그리고 번복할 수 없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서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잔인할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수만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붉은 미등의 행렬, 강남의 마천루들이 경쟁하듯 쏘아올리는 넌사인의 홍수 속에서 나의 세계만큼은 전기가 끊긴 지하 단칸방처럼 칠흑 같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내 나이 28이었다. 세상이 흔히 청춘이라 부르며 아프니까 청춘이라느니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느니 하는 달콤하고 무책임한 말들로 부추기던 바로 그 나이에 나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내가 가진 모든 칩을 잃고 비참하게 쫓겨난 상태였다. 3년이라는 시간, 내 20대의 전부를 바쳐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스타트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붕괴였다. 나의 자존심, 나의 통장 장호,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믿었던 인간관계까지 모조리 집어삼키며 폭발해버린 대참사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나의 아침을 깨우는 저주받은 알람이 되었다. 현관문 우편함에 꽂힌 붉은 글씨에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지서들은 내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아까워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 앞에서 서성거릴 때 나는 내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무렵 3년을 만난 연인은 내게 이별을 고했다. 카페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예상했던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차라리 그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내 무능력함을 탓하며 화를 냈더라면 내 마음이 덜 비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고여있는 것은 지독한 체념,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깊은 연민뿐이었다.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에게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방어 기제도 갖추지 못한 내 심장의 가장 연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거울 속의 내게서 미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나갈 때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잡을 자격조차 상실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장 해제당한 패잔병이었다. 그 후로 시작된 것은 이른바 플러그가 뽑힌 상태였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의미했다. 아침이 밝아오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내 눈동자를 찔러댔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마치 자궁 속으로 회귀하려는 태아처럼 파고들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음, 사람들의 활기찬 발자국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길의 분주한 자동차 경적 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네오만 멈춰 있어. 너만 도태되었어.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너는 쓰레기야. 머릿속에서는 24시간 내내 끄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인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 네오는 실패했어. 너는 산소 낭비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집요해서 때로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인 게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보게 만들 정도였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시계의 숫자 11시 11분조차 내게는 어떤 행운이나 희망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1등만이 살아남는 이 잔혹한 경쟁 사회에서 오직 21이라는 숫자 감옥에 갇혀버린 나의 고립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져 산소 공급이 끊겨가는
우주 비행사처럼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른다. 시간의 감각조차 희미해진 채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으며 짐승처럼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다. 타는 듯한 갈증을 참지 못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였다. 곰팡이가 핀 타일, 물때가 낀 세면대 위로 깨진 거울이 보였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퀭하게 들어간 눈,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회색빛 피부. 그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져 퉁퉁 불어버린 익사체처럼 보였다. 나는 그 남자의 텅 빈 눈동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직한 그러나 뼈있는 질문이 흘러나왔다. 너는 누구지? 너는 정말로 이대로 끝날 셈인가? 너는 죽을 때까지 이 패배자의 탈을 쓰고 똥오줌이나 싸지르며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썩어 문드러질 것인가? 그 질문은 내 영혼을 강타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다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남자가 불쌍하지 않았다. 오히려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그 강렬한 자기 혐오감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실패라는 것은 내 인생의 타임라인 위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지 내 이름이 실패자라는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이 미묘하지만 거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질식할 것 같던 가슴에 아주 미세한 숨구멍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리였다. 나의 영혼과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분리해내는 일종의 긴급 외과 수술과도 같은 인지적 절단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에 앉아 바닥에 굴러다니던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구겨진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이제 나는 나를 위로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 괜찮아. 너는 잘했어.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 시중 서점에 널린 말랑말랑한 힐링 서적들, 거짓된 긍정은 마치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끓는 상처 위에 바르는 싸구려 향수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 고름은 터뜨리고 짜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 살이 돋는다. 나는 종이를 세로로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세상의 탓, 오른쪽에는 나의 탓이라고 적었다. 처음에는 왼쪽 칸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약속을 어긴 투자자의 변심,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 운이 없었던 시장 타이밍, 배는 춤을 추듯 세상의 부조리함을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그러나 펜 끝이 오른쪽 칸, 나의 탓으로 넘어가는 순간 손이 마비된 듯 멈췄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나의 실패를 온전히 나의 무능함, 나의 게으름, 나의 오만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내 자존심을 내 스스로 짓밟아 으깨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리얼리스트가 되기로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잔인해져야 했다. 나는 이 악물고 쓰기 시작했다. 나는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 망상을 믿었다. 나는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면서 CEO 놀이에 빠져 있는 척했다. 나는 파트너의 쓴소리를 무시했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가 떠난 것은 그녀가 돈을 밝히는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애였기 때문이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학이 아니었다. 이것은 급진적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나는 통제권을 되찾았다. 세상이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망친 것이라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체 또한 세상이나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비로소 나는 운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다. 비록 그 차는 엔진이 꺼지고 앞유리가 박살, 난 폐차 직전의 상태였지만 말이다. 그 다음 단계는 고통을 자원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었다. 폐허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나는 나의 고통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치환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의 실패는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경영 능력, 자금 운용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뼈아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피드백 리포트였다.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냉철한 분석가의 눈으로 나의 폐허를 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재무지식의 결핍. 나는 숫자를 무시했고 막연한 감으로 사업을 했다. 나는 왜 사람을 잃었는가? 경청의 부재. 나는 내 말만 했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왜 무너졌는가? 회복 탄력성의 부족. 작은 위기에도 멘탈이 흔들려 판단력을 잃었다. 이 분석들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었다. 내가 겪은 이 참담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려주는 수억 원의 수업료를 지불한 인생 강의였던 셈이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이것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나를 재건할 원료였다. 나는 실패를 통해 내 영혼의 구멍 난 곳들을 정확히 확인했다. 적이 누구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이상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해결 과제로 변환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빼곡히 적힌 나의 죄목들과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며 세상 탓을 멈추고 내 인생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재기가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이 터오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머리는 차갑게 식어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며칠 동안 시체처럼 굳어버린 나의 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책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바닥에 강력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거대한 무력감이 다시금 어깨를 짓눌렀다. 그래, 다 알겠어. 네가 망쳤고 네가 고쳐야 해. 이론은 완벽해. 근데 도대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이 엄청난 빚더미와 망가진 평판, 산산조각난 인간관계 앞에서 내가 여기서 펜을 굴리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해는 구원이 아니었다. 분석은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수술대 위에 누워 환부를 정확히 찾아낸 천재 의사였지만 정작 메스를 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 수술을 시작하지 못하는 전신마비된 집도이와 같았다. 거대한 계획과 위대한 깨달음은 있었지만 당장 이 방문을 열고 나갈 아주 작은 에너지, 1칼로리의 열량조차 고갈된 상태, 그것은 지독한 모순이었다. 길을 알지만 걸을 수 없는 자의 비극. 나는 다시금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새벽의 서늘한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어떻게 이 마비된 육신을 움직여야 하는가? 이 무거운 정직관성을 깨뜨릴 방가소에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지독한 괴리 속에서 나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만 했다. 거시적인 인생 역전. 이자야기, 성공이라는 목표는 지금의 나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그것은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무거웠다. 그 압도적인 무게감이 나를 더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저 멀리 있는 지평선에서 내 발끝으로 아주 좁고 구체적인 현실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뇌의 방어 기제를 우회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생각하지 마. 계획하지 마. 미래를 보지 마. 그냥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방구석에서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행위를 해.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좋아. 그것은 거창한 사업 구상도 투자자에게 보낼 이메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불개기였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땀과 눈물로 얼룩진 헝클어진 이불을 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작 이불 개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돼? 라는 냉소적인 자아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나는 이불의 끝을 잡아 각을 맞추고 베개를 털어 먼지를 날려보낸 뒤 제자리에 놓았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쓰레기장 같은 카오스로 가득 찬 내 방 한 구석에 완벽하게 정돈된 사각형의 질서가 생겨나 있었다. 그것은 시각적인 충격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우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통제하고 정리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그 순간 뇌의 아주 깊은 곳, 보상회로에서 미세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성취감이었다. 비록 하찮은 성취였지만 그것은 패배감과 무기력에 절여져 녹슬어버린 내 뇌회로에 신선한 정의 신호를 보냈다. 나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나는 그 미약한 기세를 몰아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의 페인을 향해 면도기를 들었다. 하얀 거품을 바르고 수염을 깎아내릴 때마다 나는 내 얼굴을 덮고 있던 패배의 껍질을, 그 칙칙한 각질을 벗겨내는 상상을 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매끈한 턱선이 드러났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다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지쳐 보이고 수척하지만 적어도 눈빛만은 죽지 않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이것을 마이크로 액션이라 명명했다. 거대한 성을 하루아침에 쌓으려 하지 말고 오늘 놓아야 할 벽돌 한 장을 완벽하게 정성스럽게 놓는 것. 나는 글렌 커닝햄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학교 화재 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소년. 그는 침대에 누워 나는 다시 달릴 것이다 라는 거창하고 막연한 목표 대신 그저 굳어버린 오른쪽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자 발목을 움직일 수 있었고 발목이 움직이자 무릎을 세울 수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재활 끝에 그는 훗날 1마일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기적은 화려한 결승선이 아니라 마비된 발가락 하나에 집중한 그 처절하고 외로운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발가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밀린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밖에 내놓는 것이었다. 20분 동안 동네를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었다. 이 작고 하찮은 승리들이 하루하루 쌓이자 마비되었던 행동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책상까지의 거리가 좁혀졌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여는 것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나는 빚쟁이의 리스트를 엑셀로 정리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검색하고 과거의 인맥들에게 보낼 굴욕적인 그러나 솔직하고 담백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청소를 했다. 주변을 정돈함으로써 내면의 혼란을 잠재웠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끈적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발을 빼고 있었다. 거창한 희망이나 낙관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차가운 규율이 주는 힘 덕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내 통장의 마이너스 숫자가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다. 나는 예전처럼 화려한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니었다. 낮에는 남의 회사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밤에는 내 방에서 다시 사업 계획서를 다듬는 이중생활. 육체는 부서질 듯 고달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했다. 과거의 나는 성공에 취해 붕 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땅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쇼윈도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기름기 흐르던 오만함과 허세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에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예전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이야기하며 상처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접착제로 붙여도 그것은 깨지기 전에 도자기가 될 수 없다. 충격에는 더 약해질 뿐이다. 대신 우리는 킨치기가 되어야 한다. 깨진 도자기의 틈을 황금으로 메워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처럼 말이다. 나의 실패, 나의 파산, 나의 이별, 그 치욕스럽고 감추고 싶은 기억들은 내 영혼을 이어붙이는 금이 되었다. 그것들은 나를 지탱하는 접착제이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합금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자신감은 얇은 유리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난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에 도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옥의 불길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자신감은 강철과 같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담금질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이 흉터들은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그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버텨냈다는 증거이며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시 걸어 나왔다는 생존의 증명서다. 진정한 전사는 갑옷의 광택이나 망토의 화려함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전사는 그가 몸에 지닌 흉터의 깊이와 그 흉터에 담긴 이야기로 평가받는다. 나는 더 이상 11시 11분을 보며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 숫자를 보며 생각한다. 나는 홀로 서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다. 내 뒤에 올 2와 3을 위해 먼저 길을 뚫는 선봉장이다. 이 어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나를 기습하여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넘어진다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을 그어 어떻게 불을 켜는지,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지, 나는 그 부활의 프로토콜을 내 몸과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긴 글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빛이 차단된 이불 속인가?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는가? 세상이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당신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찢어지는 고통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신호가 아니라 클라이맥스의 반전을 위해 깔아두는 복선일 뿐이다. 거울을 보라. 피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라. 그리고 당신의 흉터를 긍정하라.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그 흉터를 드러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꿈을 꾸지 마라. 이불을 개라. 찬물로 세수를 하라.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차가운 공기가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폐허는 끝이 아니다. 폐허야말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기반이다. 나는 서울의 리얼리스트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막 눈을 뜨고 호흡을 고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전사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